만주 벌판에서 한반도 중부까지 동북아시아의 광활한 영토를 700년 넘게 지배하며 동방의 질서를 주도했던 나라, 고구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영웅담이나 기적 같은 승리에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운이나 기적으로 유지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고구려는 중원의 거대 왕조들이 수없이 명렬하는 동안에도 굳건히 자신의 독자적인 천하를 유지했던 동북아시아의 패권국이었습니다. 700년이라는 긴 세월, 그 시간은 우연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주변국들이 감히 넘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위용, 대륙의 제국들과 대등하게 경쟁했던 그 단단한 힘, 도대체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군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요? 고구려의 강력함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는 그들이 발 딛고선 땅에서 시작합니다. 고구려가 자리 잡은 곳은 오늘날의 만주와 한반도 북부였습니다. 험준한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겨울이면 사르르는 추위가 몰아치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남쪽의 비옥한 평야지대와는 달리 이곳에서 농사만으로 배를 채우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에게 사냐는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존을 위한 필수 노동이자 동시에 전쟁을 대비한 실전 훈련이었습니다. 험한 산을 뛰어다니며 짐승을 쫓는 과정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강인한 체력과 기마술, 그리고 활 쏘는 능력을 몸에 익혔습니다. 중국 역사서인 삼국지 위지동의전이 고구려인은 성질이 급하고 힘이 세며 전투를 즐긴다 라고 기록한 건 적들의 눈에 비친 그들의 생존 본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생성만으로는 정규군이 될 수 없습니다. 고구려는 이 거친 원석들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다듬어냈습니다. 바로 경당이라는 교육기관입니다. 고구려 마을 곳곳에 세워진 경당에서는 미혼 청년들이 밤낮으로 모여 글을 읽고 활쏘기를 익혔습니다. 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평민, 심지어 가난한 집안의 자제들까지도 문무를 겸비한 엘리트 전사로 길러졌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대체 불가능한 병사를 양산해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면 낫을 던지고 창을 잡는 그런 징집병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군 한 명 한 명은 어려서부터 전술을 이해하고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현대로 치면 특수부대 같은 정예 요원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게 바로 철저한 능력 중심 사회였습니다. 매년 3월 3일 낙남 언덕에서 열리는 국가적인 사냥대회, 이건 단순한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이곳에서 사냥 실력, 즉 전투 능력이 뛰어난 자를 눈여겨보았다가 신분에 상관없이 파격적으로 발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보 온달이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 덕분이었습니다. 나도 실력만 있으면 장군이 될 수 있다. 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병사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고 전 국민을 장제적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고구려의 군대는 누군가에게 끌려나온 억지 춘향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명예와 성공을 위해 싸우는 능동적이고 치명적인 전사 집단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전사라도 맨주먹으로 칼을 든 적을 이길 순 없습니다. 고구려가 주변국을 압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차이,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압도적인 장비의 격차입니다. 고구려의 영토인 만주 지역은 질 좋은 철광석이 풍부하게 매장된 철의 보고였습니다. 고구려는 이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시대를 앞서간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계마무사입니다. 계마란 말에게 갑옷을 입혔다는 뜻입니다. 병사는 물론이고 그가 탄 말까지 온통 철갑으로 두른 이 중장기병은 과장 없이 현대전의 탱크와 같았습니다. 당시 중국의 주력 부대가 보병이나 가벼운 가죽갑옷을 입은 경기병이었던 걸 생각하면 번쩍이는 철판을 두르고 땅을 울리며 달려오는 계마무사의 위압감은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고구려 갑옷의 디테일입니다. 서양 중세 기사들의 판금 갑옷은 방어력은 좋지만 움직임이 둔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갑옷은 수백 수천 개의 작은 철 조각을 가죽끈으로 이어붙인 찰갑 형태였습니다. 이게 혁신이었던 겁니다. 물고기 비늘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는 찰갑 덕분에 고구려 기병은 몸을 자유롭게 비틀며 활을 쏘고 5m가 넘는 긴 창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유연함과 방어력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여기에 더해진 최종 병기가 맥궁이었습니다.
물소불과 새심줄로 만든 고구려의 활은 탄성이 어마어마해서 적의 화살이 닿기도 전에 적장을 저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거리의 우위, 방어력의 우위, 그리고 기동력의 우위. 고구려군은 싸우기 전부터 이미 이기고 들어가는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정예 병사와 최강의 무기. 하지만 적은 100만 명입니다. 정면 승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구려 군사력의 정점, 세 번째 비밀인 입체적 방어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고구려는 자신들의 국토 전체를 거대한 덫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평야에 있는 성과 산에 있는 성을 한 세트로 운영했습니다. 평소에는 평지성에서 생활하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모든 물자를 챙겨 산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들판의 우물을 메우고 남은 식량은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바로 청야전술입니다. 수나라, 당나라의 대군은 고구려 땅에 들어오자마자 굶주림과 싸워야 했습니다. 식량을 구할 곳은 없고 물 한 모금 마시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산성을 공격하려 하면 그곳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산성은 단순한 벽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밖으로 튀어나오게 설계된 칠하는 구조물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을 정면뿐만 아니라 좌우, 측면, 심지어 후면에서까지 공격할 수 있게 만든 입체 방어시설이었습니다. 사각지대는 없었습니다. 적들은 성벽 밑에서 도간에 든 쥐처럼 십자포화를 맞고 쓰러져 갔습니다. 또 성문 앞에는 옹성을 쌓아서 성문을 부스러운 적들을 가둬놓고 위에서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자연지형을 이용한 험진한 위치,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방어시설. 고구려의 산성은 적의 병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던 겁니다. 방태종 이세민이 안시성 싸움에서 패퇴하며 한쪽 눈을 잃었다는 야사가 전해질 정도로 고구려의 방어전은 철저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적을 깊숙이 유인해서 보급선을 끊고 지치게 만든 뒤 최정의 개마무사로 마무리하는 이 필승의 공식. 이게 바로 숫자의 열쇠를 뒤집은 고구려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구려를 만주벌판을 달리는 기상이라는 추상적인 이미지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고구려의 진짜 힘은 낭만이 아닌 냉철한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전 국민을 강인한 전사로 길러낸 교육 시스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시대를 앞서간 제철 기술과 무기 체계, 그리고 국토의 지형지물 하나까지 전술로 승화시킨 치밀한 전략까지. 고구려의 승리는 우연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회, 경제, 과학, 군사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간 국가 총력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인구와 국토의 크기가 국력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압도적인 강대국 틈바구니에서도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제압하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1500년 전 고구려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갔기에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쥐고 그 시대를 호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막연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하게 준비된 시스템의 승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역사 통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